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1단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들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신라의 삼국통일과 무열한계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것, 즉 6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 삼국 중에 신라라고 했고요. 당시 신라의 왕 진흥왕이라고 했죠.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백제와 손을 잡고서 같이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았으나 이제 진흥왕이 백제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서 이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게 되잖아.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제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신라를 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갖고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역시나 신라를 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시간이 흘러서 7세기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같이 이제 신라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요, 이 고구려가 이제 신라가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같이 손을 잡게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일본과 워낙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이었던 돌궐이라고 하는 민족이랑 이렇게 손을 잡은 상태였어. 이렇게 이 파란 색깔 남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신라가 고민을 합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구려와 백제가 나를 동시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도 내 편이 필요하다. 아, 바다 건너 중국이 있었지. 중국은 당시에 여러분들 최고 선진국입니다. 이 신라는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당나라와 손을 잡자고 하려고 갑니다. 동맹을 맺자고 하려고 가요. 자, 수나라가 망하고 당시에는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어. 자,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손을 잡지 않겠소 라고 말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가 좋다고 너네랑 손을 잡는 거야? 손을 잡나? 뭐 해줄 건데? 라고 하니까 신라가 우리랑 손을 잡고 저 고구려와 백제놈들 없애주면은 지금 고구려가 있는 땅을 너네 당나라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너네 도와줘가지고 백제 뭐 고구려 쳐버리면 고구려 땅 우리 준다고? 완전 괜찮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라와 당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거를 신라와 당의 동맹, 나당 동맹이라고 합니다. 나당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이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죠. 자, 동쪽과 서쪽이 같이 연결이 된 거죠. 동서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요, 결국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백제를 가장 먼저 쳐버립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고구려만 남았죠. 고구려도 역시나 8년 뒤에 668년에 고구려도 쳐버립니다. 당시 백제 고구려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결국에는 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신라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대로 백제 고구려 쳐버렸으니까 이 고구려 요 땅은 당나라 주고서 삼국통일을 이루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신라가 당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죠. 왜냐하면 당나라가 고구려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네 한반도 전체 다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먹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니까 신라가 이제는 당을 동맹군으로 보지 않고 적이라고 판단해서 너네 왜 고구려 땅만 먹기로 했는데 한반도 다 먹으려고 해? 이제 너와 나의 전쟁이다 라고 해서 신라와 당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나당 전쟁이라고 하죠. 자, 당시 나당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신라, 매소성, 지금의 여러분들 그 용인 경기도 용인 아시죠? 에버랜드 있는 그 매소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충청남도 흐르는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금강하구에 기벌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도 이 작은 지역에 너무 많이 군사력을 허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고구려 여기까지만 먹는 걸로 하고서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676년의 일이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신라 삼국 통일 과정은 선생님이 퀴즈에도 낼 건데, 자, 나당 동맹 결성되고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나당 전쟁 발발하고 그래서 삼국 통일 이룩했다.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삼국 통일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신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 성고리. 골품제에서 제일 높은 왕족이죠. 성골이 여러분들 대가 끊겨버려. 그래서 당시에 그 나당동맹 맺으러 갔었던 김춘추 있죠. 진골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골이 이제 대가 끊겨버리니까 최초로 이제 진골 출신이었던 이 김춘추가 신라의 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진골 출신 태종무열왕이라고 해. 이게 바로 김춘추야. 나당동맹 맺으러 갔던. 자, 이때부터 이제 진골 출신인 태종무열왕의 직계 자손 김춘추의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도 있었다. 즉 이제 태종무열왕계 김춘추 내에 그 집안이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 성골은 대가 끊긴 거야. 자, 이제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땅도 이전에 비해서 넓어졌을 것이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 민족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통일을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잖아.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 당시에 왕권도 엄청나게 강해져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중앙통치체제를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기구를 조금 더 정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바로 왕의 직속기구, 왕 바로 밑에 딱 설치한 왕말 잘 듣도록 만든 직속기구가 있어요. 그 집사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비서실 같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국가의 뭐 비밀 같은 것도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집사부, 왕 바로 밑에 있는 이 집사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왕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중이라고 불렀어. 즉, 이 집사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당시에 왕이 이 시중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집사부 장관인 시중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집사부 장관인 시중, 이 사람은 왕을 대변하고 거의 왕이 최측근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의 역할이 강화되면은 같은 편인 왕도 당연히 덩달아서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당시에 이 대결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잖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도 있겠죠. 왕 밑에는. 귀족의 대표를 여러분들 우리 상대등이라고 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거든. 법흥왕 때 상대등, 국정을 총괄하는 상대등을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 이 상대등은요, 귀족 대표예요. 귀족 대표고 상대등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를 이끄는 화백회의의 의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그럼 이 국가의 어떤 일을 운영하고자 할 때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려면 귀족의 힘이 좀 약해야 돼. 왜냐면 귀족의 힘이 너무 강해버리면 계속 사사건건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과 귀족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왕권이 약하면은 귀족의 권한은 강하고 귀족이 약하면 왕권이 강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 힘의 권력의 차이가. 자, 근데 지금 통일 이후에 왕권이 굉장히 이제 막 통일 맞춰가지고 왕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했지.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자기의 비서실장처럼 집사부 시중한테 계속 왕이 권력을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즉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왕과 집사부 시중 얘는 같은 편이고 얘네의 권한이 강해지면 당연하게 이 라이벌인 귀족의 권한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통일 직후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중의 역할도 강했고 진골귀족 세력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힘의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별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인재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마치 고구려 소수리망이 태학을 설립했듯이 통일신라에서는 국학이라고 하는 국립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육두품들이 들어와요. 그 여러분들 골품제 하에서
성골 다음에 진골이고 진골 다음에 육두품이었던 거 기억나니? 그 육두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골보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 관등에 올라가는 거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육두품이 이 국학에 들어가서 비록 관직에는 그 진골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치적인 자문, 조언들도 해주고 이러면서 육두품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 왕권이 강하니까 왕도 이 육두품을 열심히 등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일하게끔 시키는 거죠. 자, 이제 통일신라에서 관료제의 운영과 골품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관료제. 관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입니다. 즉 공무원들이야. 이런 제도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자, 당시에는 여러분들 월급을 이제 줘야 되잖아. 일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일한 대가를 당시에 화폐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여러분들 땅이었습니다. 땅. 자, 그래서 이 신문왕 때 문무관리들 얘들아 문무관리들 문관, 무관이라고 하는데 문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 뭐 정책과 관련된 거 제도와 관련된 거 문서 이런 것들 관련된 행정일을 하는 행정공무원들 유학 공부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문관이라고 하고요. 군사일과 관련된 관리들을 이제 무관이라고 하죠. 군사와 관련된. 아무튼 행정이든 군사이든 간에 이런 문무관리들에게 그 일한 대가를 주는데 이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 때는요. 여러분들 그 일한 대가로 관료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합니다. 말 그대로 관리들을 위한 땅이란 뜻이야. 그리고 기존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급이라고 하는 땅을 폐지를 합니다. 얘들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이건 얘들아 필수 학습 요소야. 자, 지금 이제부터 너네가 관료전이 뭐고 노급이 뭔지를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구분을 할 겁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부터 이제 신라의 관리들 보통 관리들은 뭐 귀족도 있고 육두품도 있고 하겠죠. 자, 이런 관리들은요 일한 대가로 이런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관리들이 받았던 땅을 원래 뭐라고 불렀냐면 노급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이 땅은 이제 국가에서 귀족들한테 너네 여기에서 농사지어라고 주는 땅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는 어차피 모든 땅은 다 국가의 소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농민들로부터 너네가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여기에서 세금 거둔 걸로 너네 먹고 살아. 얘들아 그 땅에 대한 그 여기에서 땅을 일구는 농민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조세라고 불러. 조세. 즉 이거는 국가의 땅을 일구는 대가로서 농민들이 내는 세금, 토지세야, 토지세. 근데 이거를 국가가 거두는 게 아니라 이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귀족에게 주는 거죠. 너 여기에서 조세 거둘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농민들 있지. 얘네한테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곡물도 납부를 하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나주 지역이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 나주 지역에 있는 이 땅 주변에서 이 땅을 일구는 농민들한테 세금도 거두고 나주에서 나오는 배도 나주 배 유명하잖아. 배도 주라고 하고 그 곡물이라고 불러. 곡물을 내는 거 공납이라고 부릅니다. 곡물을 납부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농민들을 부려먹을 수도 있어. 노동력으로 부려먹는 거. 이거 역이라고 불러. 즉 노급은 얼마나 좋은 토지냐면은 자기가 이 토지에 관해서 이 토지에서 일하는 농민들한테 세금 거둘 수 있고 이 농민들한테 곡물도 받을 수 있고 이 농민들을 노동력으로도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아 우리 집에 뭐가 담장이 무너졌네. 야 너 일로 와서 우리 집 담장 쌓아. 막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굉장히 귀족들은 너무너무 이거를 좋아하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노급이 별로야. 뭐 때문에 특히 별로냐면 이 역 때문에 별로야. 노동력.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몇백 명의 사람들을 이 넓은 땅에 이 토지를 일구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귀족이 나쁜 마음 먹으면 이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노급에서 역을 거둘 수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통일을 한 이후에 신문왕 때에는 문무관리한테 이제 노급을 폐지시켜버려. 노급을 안 줘버려. 노급 안 주면은 이제 먹을 게 없어지잖아. 이 귀족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지급한 게 뭐냐면 바로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 관료전의 특징은 뭐냐면 노급에서 역만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토지를 주는데 거기에서 세금 거둘 수 있어. 토지세.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곡물도 받을 수 있어. 대신에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수는 없어. 왕 입장에서는 관료전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이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바꿔가지고
흑심을 품을 귀족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잖아. 즉 얘들아, 노급을 폐지를 했다는 거는 귀족들의 세력이 당연히 약화된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귀족들은 뭐 어떻게 자기가 뒤에서 꿍꿍이를 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즉 이 신문왕 때 노급이 폐지되면서 귀족 세력은 약화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의 하대에 와서는, 즉 후기에 와서는 귀족 세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하대의 경덕왕이라고 하는 왕 때는 귀족의 힘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노급 부활시키라고 하니까 다시 노급이 부활돼요. 귀족은 노급이 좋잖아, 관료전보다. 자, 근데 이거는 왕권이 강했을 때는 노급을 폐지시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너무 어려운 거라 좀 오래 했는데 이거는 필수 요소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전히 통일신라의 골품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귀족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진골이면 온갖 혜택을 누리지만 육두품 그 이하부터는 정말 능력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일상생활 면에서도 신분 간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집의 크기라든가 입을 수 있는 옷, 가질 수 있는 말의 개수, 이런 것들, 몇 마리인지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났던 거죠. 골품제에 의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방통치제도의 정비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기 금성이라고 보이죠? 금성, 여기는 여러분들 바로 신라의 수도입니다. 신라의 수도, 지금의 여러분들 경주죠? 경주. 자, 지금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땅이 넓어졌단 말이죠. 땅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여기는 무슨 구역, 여기는 무슨 구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 어떻게 나누었느냐? 구주 오소경 체제로 나눕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 이렇게 해가지고 9개의 주가 있죠. 이걸 구주라고 하고요. 마치 지금의 여러분들 광역시 있는 것처럼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있는 것처럼 5개의 소경이라고 하는 지방의 중심지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런 거. 이거 무슨 경이라고 해가지고 소경, 작은 수도와 같은 거다라고 해서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5개가 있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라고 하는 곳, 주라고 불리는 곳 아래에는 군현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너네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더라. 얘들아, 다시 볼게. 구주, 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야, 도. 전라남 도, 경기 도, 전라북도 하듯이. 소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야, 광역시. 지금 여러분들 전라남 도 밑에 뭐 있어? 나주시. 시는 큰 거잖아, 그지? 조금 더 시보다 작은 게 군이잖아. 담양군 이런 것처럼 시군 있잖아. 도 밑에 시군 있는 것처럼 당시에 통일신라에는 전라남도처럼 무슨 주 있었고 나주시처럼 좀 더 큰 거는 무슨 군, 좀 더 작은 거는 무슨 현이라고 불렀다고. 당시에는 이름만 다른 거지 지금이랑 매칭되는 거야. 자, 그리고 주 아래 여러분들 마치 지금의 시나 지금의 군처럼 군현이라고 하는 거 설치를 했고, 그리고 향이나 부국이라고 불리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자, 구주 오소경 체제는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지방 어떻게 이렇게 나눴으면 어떻게 지배를 했느냐? 이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지금도 얘들아, 나주시에 나주시장이 있고 담양군에 담양군수 있듯이 당시 국가에서 무슨 군 무슨 현의 지방관 관리를 파견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나주시 밑에는 뭐가 있어? 빛가람동, 무슨 동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신라에는 군현에 마을들이 있었단 말이야. 촌이 있어서 촌락이 있어서 촌락. 그 촌락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촌락의 거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촌주라고 불렀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마을 이장님이야. 마을 이장님. 자, 9년에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면 각각의 촌락 마을에는 촌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직접 행정을 담당했다. 뭐 세금을 거두는 거라든가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행정은 촌주가 하고 이제 지방관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 촌주들이 마을의 거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봐야 돼. 굉장히 힘이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가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으면 국가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시에 신라에서는 이런 촌주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실시를 하냐면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상수리 제도가 뭐냐면 지방 세력, 즉 촌주들,
얘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얘네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 제도인데, 상수리 제도가 뭐냐면 지금 왕이 있는 곳이 중앙이 금성이잖아. 각각 지방에 있는 촌주들의 자식이나 촌주들을 일정 기간 수도로 오게 하는 거야. 와가지고 유학시켜줄게, 중앙으로 와 라고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제도를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앙에서 왕이 촌주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인질처럼 데리고 가가지고 지방 세력 견제하고, 이 아들한테 야 니네 아빠 지금 요새 뭐해? 막 이런 식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거 바로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가 지방을 지배하는 또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속적으로 지방과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신라 촌락 문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신라에서 촌락을 조사한 문서, 신라 촌락 문서, 다른 말로 민정 문서라고도 불리는데, 이건 뭐냐면 마을 이장님 같은 촌주라고 불렀죠. 촌주가 그 마을 촌락의 경제 사정, 인구는 몇 명인지,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가축은 몇 마리인지, 그리고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어떤 열매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 3년마다 작성을 하게 한 거야. 바로 여기, 이거 바로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신라 정부가 촌주한테 작성을 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 할 일이 없어서? 인구수랑 토지가 얼만큼이고 가축 몇 마리인지 뭐하러 작성을 하게 하겠어. 그거 조사한 거 통해가지고 인구가 몇 명이고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네는 요만큼 세금 내. 즉 신라 정부가 조세를, 세금, 토지세 이런 것들 수치 거둔다는 뜻이죠. 세금을 거두고 여기 있는 인구들 보고서 얘네는 군사력으로 사용하고 얘네는 국가에서 성사할 때 사용해야지, 이렇게 노동력으로 뽑아가는 거잖아. 노동력으로 징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고 신라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라말 지배체제의 동요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름대로 통치체제를 갖추면서 굉장히 잘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통일신라가 이제 말기에 가면 갈수록 이 지배체제가 동요는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신라말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8세기 후반에 해공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로 오르는데 8살의 나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변에게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살해당하면서 죽게 되거든요. 이 해공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서 이 그 태종 무열왕계 왕실은 붕괴되고요. 무열왕 기억나시죠? 나당동맹 맺었던 그 김춘추, 그 직속 계통은 이제 붕괴가 되고 진골귀족들이 이제 너도 나도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신라 말에는 즉 진골귀족들의 굉장히 왕위 쟁탈전이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자, 별표.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골품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내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 당나라로 넘어가서 내 뜻을 펼쳐야겠다. 이렇게 당으로 유학가는 육두품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무튼 육두품 세력들이 골품제를 계속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 이 골품제 때문에 신라가 발전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계속 진골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지방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진골귀족들이 계속적으로 백성들한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악화되면서 농민봉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요. 이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여러분들 원종과 애노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원종과 애노의 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라고도 불리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이런 농민봉기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농민봉기가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라의 중앙에서는 지방을 돌아볼 여력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나름대로 힘을 키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들 지방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 호족이라고 불러. 호족. 이거 너무 중요해. 신라 말에는 호족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호족 세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중에 후백제를 세우는 이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전주에서 힘을 키우고요. 그리고 왕건은 지금의 개성에서, 그리고 궁예 같은 경우에 지금의 강원도 원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힘을 키우고 있었죠. 지금 신라 수도는 여기잖아요. 여기 금성.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이렇게 지방에서 호족들이 크고 있는 것도 제대로 차단을 못한 거야. 이들이 힘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신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한번 역사를 쭉 봤는데요. 다시 시계 바늘을 앞으로 돌려볼게. 자,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을 하는데, 그로부터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698년에 얼마나 지난 거야 그럼? 20년이 좀 넘게 지난 거네요. 698년에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발해의 영역을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고구려가 있었던 곳이거든. 자, 근데 고구려는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 근데 이 668년에 고구려는 망했어도 고구려의 백성들은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는 백성을 여러분들 유민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여전히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 대조영이라고 하는 이제 대하 드라마도 있었는데 너네는 모르겠죠? 아무튼 자,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과 여기에 살고 있던 말갈이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 있어요. 유목민족인데 이 말갈이라고 하는 민족들, 말갈인들을 이끌고 이 만주에 여러분들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여기에서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 옛날 고구려 땅에서 발해를 세웠기 때문에 이 고구려 계승의식,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하는 의식을 내세우면서 점점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얘들아, 고구려 계승의식,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외교 활동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문서에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왕 때부터 한번 발해의 성장 모습 볼게요. 자, 무왕 같은 경우에는요, 인안이라고 부르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연호,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들어봤는데, 연호는 얘들아, 연도에 붙이는 호칭, 즉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야. 당시에는 이제 연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연호를 주로 쓰는 거는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중국이었어. 예를 들어서 당나라가 앞으로 올해부터 연호를 땡땡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698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땡땡 몇 년, 땡땡 1년, 땡땡 2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부터를 연호를 은정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2021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정 1년, 2022년은 은정 2년, 이런 식으로 연호는 연도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중국만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당시에 무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중국만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국 거 안 쓰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연호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 중국이랑 비슷할 정도로 잘 나가는 국가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무왕 때는요, 여러분들 당과 신라를, 옆에 있는 당나라, 아래에 있는 신라를 견제를 하고요. 그 당 같은 경우에는 발해와 약간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산둥지방, 여기 얘들 지도 봐봐, 여기를 산둥반도라고 하거든. 이 산둥지방인데 발해 무왕 때는 이 산둥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강력한 국가고 누구에도 지지 않을 거야, 짱세, 막 이렇게 보였어. 자, 이 무왕의 무자가 싸울 무자거든. 싸움을 잘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발해의 문왕 때는요, 이제 뭐 그만 싸우자, 당나라 워낙 잘 나가니까 걔네 거 많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발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역시나 자신감 뿜뿜하면서 대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의 수도 중에 발해는 수도가 5개였거든. 5개였는데 그 중에 상경성이라고 하는 이제 발해 상경성의 그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를 본따 가지고 우리도 수도를 멋있게 건설을 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한번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발해의 선왕 때는요, 중요해, 최대 영토를 확보를 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넓은 영역 있잖아, 발해 영역은 바로 선왕 때 확보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발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발해를 바다 건너 동쪽에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다,
굉장히 융성한 국가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은 이거는 발해의 별명이네라고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여러분들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10세기경에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했다. 자, 옆에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발해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발해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흑수말간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원래는 작은 유목민족이었지만 점점 힘을 키워간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 돌거리라고 하는 민족, 그 밑에 당나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과 이제 적절하게 커가는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좀 망해가는 나라는 좀 밀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정세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이 외교 관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약간 미흡했다라는 거죠. 좀 이런 대응이 미흡하고 그리고 갈수록 거란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대처가 조금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란이 바로 옆에 있는 발해를 잡아삼키려고 공격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치지 못해서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요. 결국에는 926년 10세기에 거란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거란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발해의 통치 체제도 한번 볼게요. 발해는 국가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먼저 중앙정치 제도를 보면요. 자, 옆에 있는 표랑 같이 볼게요. 발해는요, 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마련합니다. 자, 왕에게 권력이 이제 집중이 됐다는 거죠. 자, 왕 밑에는요, 어떤 기관이 있었냐면은 성으로 끝나는 거 3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성으로 끝나는 거 3개라고 불러서 여러분들 이거는 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 쉽게 말해서 중대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정책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가의 관리가 너무 부족한데 인재를 뽑아야겠어. 인재를 뽑기 위한 정책 한번 마련해봐. 라고 하면 이 정책을 마련을 하는 건 여기야. 중대성. 그리고 이 정책을 마련을 했으면 이거 제대로 짜져 있는지 제대로 마련한 거 맞는지 검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 선조성이야. 그래서 제대로 정책이 됐다라고 결정이 났으면은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정당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과 관련된 일을 만들고 심의하고 실행하는 거 이거 삼성에서 하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실제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하잖아. 그걸 여러분들 이 정당성 아래에 있는 충, 인, 의, 지, 예, 신, 부로 끝나는 거 6개 있죠. 6부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충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뽑는 일을 하고요. 인부 같은 경우에는 돈 관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여기는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라고 이론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발해는요. 삼성 육부제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건 원래 중국의 당나라에서 쓰던 거야. 중국은 여러분들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당시에는 중국의 제도를 굉장히 많이 모방을 했어. 이 삼성육부제도 당나라에서 쓰던 거 발해가 모방을 한 거예요. 즉 중앙정치제도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표를 보시면 당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야 당나라 거. 근데 지금 발해가 이거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잖아.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명칭은 조금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진 않았다는 거죠. 명칭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독자성, 발해에서만 보이는 특수성을 보인다. 따라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따라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지방행정제도 한번 볼게. 옆에 발해 지방행정제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발해는 수도가 5개라고 했죠. 여기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 중경 현덕부, 상경 용천부, 동경 용원부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오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라남도, 경기도 하듯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 이렇게 했거든. 총 15개의 부가 있었어. 워낙에 국가가 크다 보니까 부도 많습니다. 부여부, 막힐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 밑에는 지금 마치 여러분들 무슨 시, 무슨 군 있듯이 62개의 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와 주, 여기에는 여러분들 도독 혹은 자사라고 불리는 지방간을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군수라고 하잖아. 그때 이때는 무슨 도독, 무슨 자사 이렇게 불렀다는 소리야. 그리고 각각의 촌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촌락의 행정을 담당했다. 뭐 세금을 거두고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징발하고 이런 것들은 수령이 했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5경 15부 62주 나오면 발해 거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